알겠습니다. 처음이라 좀 이해하기가 힘드시죠? 아무래도 개념 자체가 좀 그러실 거예요. 자꾸 여러 번 하다 보면 괜찮으세요. 나머지 모르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시죠, 그죠? 요건 이해하셨어요? 이온시의 위자료가 왜 그렇다라고 하는 건? 요건 이해하시는데 여기 좀 어려우신 거예요? 그렇죠.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어차피 다음 시간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때 그러면 오케이 됐죠? 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11가지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 물건이 있는 지자체에다가 60일 이내에 사실 현황대로 신고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줄 때 어디 있는 물건 얼마짜리다도 중요하지만 자 이게 유상이다 무상이다도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상에 대한 사례, 무상에 대한 사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렵지 않아요. 자 원시는 이제 뭐 제일 뭡니까? 건축물을 신축을 한 경우에요. 신축. 땅에다가 건물을 새로 지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로부터 승계받은 게 아니라 이건 유상승계 무상승계지만 원래부터 내가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건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일반적인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지만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매립이나 간척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를 메워가지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현대에서 한 서산 간척지 있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원시 취득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기초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자, 시효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가 뭐냐면 자, 어떤 분이 산에 이렇게 등산합니다. 등산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공터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공터가.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상추 같은 거 심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무단으로 경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되게 경작 금지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무도 터치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20년이 흘렀어요. 자, 그럼 뭐냐면 점유시효라고 말을 해요. 아까 우리 그 국세에 대한 소멸시효 있죠. 요거는 점유시효라고 말합니다. 공평한 상태로 20년 동안 요거를 점유하게 되면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야, 요거 민법에서 나올 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자, 시효 취득을 하는 경우에도 뭐가 되겠다? 요것도 원시 취득이 될 거예요. 그죠? 요건 어렵지 않죠? 오케이. 요것만 좀 특이하긴 한데. 자, 이제 간주 취득은 뭐냐면 지금 얘는 남의 거를 돈 주고 가져온 거였고 얘는 남의 거였다가 그냥 내가 공짜로 받은 거고 요거는 원래 누구 거라는 거 없었어요. 근데 내 거가 처음으로 된 겁니다. 그죠? 자, 얘는 뭐냐면 얘는 실질적으로 남의 걸 가져온다 아니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부터 내 거였어요. 원래부터 내 거. 그런데 이거를 취득으로 간주를 해버리겠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지목 변경이에요. 지목 변경. 이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지목 변경. 자, 만약에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농지를 가지고 있을 때 땅값은 1억밖에 안 갔거든요. 근데 돈을 들여서 이거 대지로 바꾼 겁니다. 자, 대지로 바꿨더니 이 땅값이 5억이 된 거예요. 자, 이거 원래 내 거였죠. 내 건데 그냥 내 거인 상태로 뭐만 올라간 거예요. 가치만 올라간 거죠. 자, 이걸 뭘로 취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야, 논리적으로 맞아요. 1억짜리 땅 4개 더 산 거하고 네가 뭐가 다르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면적이 변한다든가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목 변경을 통해서 가치가 올라왔다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원래 농지 전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답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가격이 그대로 똑같이 1억 원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를 낼 거야 안 낼까요? 이런 경우 안 냅니다.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요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자,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물의 개수. 자, 이거는 자, 건물이 되게 좀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건물이었는데 말 그대로 리모델링을 한번 싹 한 거죠.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1억짜리 건물이었다가 5억짜리 건물로 딱 올라갔다. 이런 경우에는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취득으로. 자, 세 번째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차량 같은 거를 이제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류 변경. 자, 요즘 왜 되게 트럭 같은 거 하나 사다가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트럭일 때 2천만 원이었는데 캠핑카로 바꾸고 나니까 뭐 한 5천만 원짜리 됐다. 이런 경우에도 취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세율이 몇 프로일까요? 이게 되게 4%, 3.5%, 2.8% 이런데 자, 얘는 세율이 2%인데 2%. 자, 왜냐하면 이걸 해볼게요. 우리 지금 현재 자 2011년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자 옛날에는 이제 취득세가 2%였고 자 그다음에 등록세가 이제 알파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 현재 취득세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이해하시죠?
그죠? 나머지는 얘를 전부 다 받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돈 주고 사면 4%, 무사인 경우에 3.5%, 원시인 경우에 2.8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지목 변경 볼게요.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권에 대한 이전 같은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원래 내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파트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로? 그냥 취득만 받겠다. 건축물의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허물어져 가고 있던 건물을 새 걸로 바꿨다. 원래 내 거였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만 받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마지막. 아까 우리 유상에서는 요 부담부증여 채무 뭐 무슨 포함한 요게 좀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얘가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름하여 자, 과점 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입니다. 과점 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주식회사 땡땡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자산이에요, 자산이. 자, 토지가 10억 원만큼 갖고 있었고, 자, 그다음에 건물도 10억 원을 가지고 있고요. 차량이 엄청 많아요. 트럭 같은 게 한 100대 정도가 있답니다. 이것도 한 10억 정도 된대요. 자, 이렇게 해서 30억 원이라고 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요. 근데 여기 주주 현황을 보니까 A, B, C 이렇게 해요. A 10%, B가 10%, C가 10%,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가 70%. 자, 이렇게 해서 지분율이 100%가 된답니다. 그러면 A, B, C는 셋이 다 특수관계자예요. 아버지고 아들이고 그다음에 엄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회사를 이 일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러기에는 지분이 너무 적죠. 합쳐봤자 30%밖에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지분율이 얘는 20, 요거 20, 요거 20. 자, 그다음에 4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0%가 됐습니다. 자, 이러면요.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우리 그 지금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 아들하고 합쳐갖고 50%가 넘잖아요. 자, 이런 주주를 뭐라고 하냐면 과점주주라고 해요. 과점주주는 본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머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지분 다 합쳐서 50%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이런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처음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이런 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지분까지 합한 경우입니다. 이러면 과세관청에서 뭘로 생각하냐면 야, 어차피 60%쯤 가지고 있으면 이 자산들도 니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취득이라든가 보유라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논리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옮겨온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주식회사 땡땡이라고 하는 회사 소유로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취득한 거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을 취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취득세 과세 대상 30억 원 중에서 60%만큼을 취득한 걸로 봐서 자, 30억 곱하기 60% 하면 얼마입니까? 요게 6, 3, 18, 18억 원이죠. 18억 원만큼 취득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입니다. 이건요. 나중에 기본 과정이나 심화 과정에 가시게 되면 요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는 것도 계산 문제도 한번 배우실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왜 과세하는지는 아시겠죠? 아실 거예요. 예, 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463 볼게요.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원시 취득 보겠습니다. 원시 취득이란 토지 건물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의하지 않고 독립하여 취득하는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 기역 보시면은 토지에 대한 매립이나 간척. 니은에 보시면은 건축물의 건축인데 되게 신축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시효 취득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다. 평온한 상태로 20년간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거 뭐에 대해서 그렇죠? 내 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간주 취득이다, 의제 취득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토지의 지목 변경입니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거기 밑줄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요. 그냥 단순하게 지목만 변경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과세가 안 됩니다. 근데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금액이 올라갔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2번에 보면 건축물의 개수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 싹 바꾸는 거예요. 싹 리모델링. 그리고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 중에서 한 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아까 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경우 있죠? 이것도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원래 1억짜리 건물이었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순간 그게 1억 5천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올라간 거니까. 자, 다음에 차량의 종류 변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64.
과점주주의 주식입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자, 비상장법인. 자, 우리 상장법인, 비상장법인이 뭐냐면 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나 코스닥에 올라가 있는 주식을 그 상장법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그런 데 올라가 있지 않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비상장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주식회사 땡땡이 만약에 상장법인이었다. 이러면은 이거 과세 안 해요.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만 그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보시면 자, 지분율이 몇 프로? 50% 이상이에요? 초과예요? 초과입니다. 초과. 초과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과점주주가 되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얼마인가를 따져요. 여기 지금 현재 토지하고 건물하고 차량 요 세 가지밖에 없었죠. 그죠? 요 세 가지 합쳐봤더니 30억. 요 중에 얼마? 지분율에 해당하는 60%만큼을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세율은 몇 프로예요, 그게? 2%.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줄. 다만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제외로 하겠다. 처음에 설립했을 때부터 우리 일가는 과점주주였어요. 처음에 60%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 안 합니다. 원래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설립할 때부터 60% 그런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아요. 이건요. 그리고 기본에 가시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지분율이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시험 문제 나오냐? 나옵니다. 근데 계산 문제로 나온 경우는 조금 됐어요. 대부분 이제 말 문제로 이제 많이 나온 경우가 있었죠. 이렇게 뭐 설립 시에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과세가 안 된다는 거 이건 좀 많이 물어봤었고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했을 경우에는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상장법인 적용하지 않겠다. 이 부분이 좀 나온 적이 있었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밑에 용어의 정의 보시면 뭐 친족은 아실 거고 자, 특수관계인 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특수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외울 필요식은 없어요. 자, 특수관계인이란 개인 또는 법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사례를 보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족과 인척의 차이점은 뭐예요? 혈족과 인척. 피가 섞여 있으면 혈족이고 피가 안 섞여 있으면 인척이에요. 사촌 동생과 나는 피가 섞여 있나요? 사촌 동생과 나? 피가 섞여 있죠. 자, 사촌 동생이랑 나랑은 누가 똑같아요? 할아버지, 그렇죠? 할아버지 똑같죠. 육촌 동생과 나하군요. 증조 할아버지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 혈족이고 나하고 처남 피가 섞였나요? 전혀 안 섞였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인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육촌 이내, 그다음에 사촌 이내 인척, 그다음에 배우자 당연히 특수관계자입니다. 자, 괄호 보시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사실혼 관계도 이것도 특수관계인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거는 자, 이러한 과세 대상 그다음에 물건 소재지 있는 지자체에다가 60일 이내 신고를 하는데 신고할 때 금액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도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유상인지 무상인지 원신자인지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 사유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했어요. 됐죠? 자,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요거예요. 요거. 신고 납부를 60일 이내에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60일 이내에 하려면 취득 시기가 언젠지가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날로부터 60일이니까. 그죠? 이거를 구분하는 목적은 뭐였어요? 세율을 뭐를 적용하느냐. 이것 때문에 구분을 했었고 지금 설명드릴 거는 취득 시기예요. 세 번째는. 근데 이 취득 시기는 왜 중요하다?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취득 시기. 요거에 따라 달라요.
이거에 따라서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먼저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유상승계예요. 자, 우리 유상승계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저쪽에 맨 끝에 사실 현황에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는 공부상으로 취득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현황에 따른 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만약 땅을 사요. 계약금 줍니다. 중도금 줍니다. 잔금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요. 부동산 택이 그렇거든요. 그럼 이전 등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잔금만 치렀으면 너는 사실상 그 물건을 취득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파는 사람 입장이라고 해볼게요. 집을 판다고 하겠습니다. 이전 등기는 아직 안 했지만은 사실은 잔금만 받았으면 내가 키 더 이상 줘도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요 유상으로 했을 경우에 기본은 언제나 잔금일이에요. 잔금일. 요때 취득 시기가 요게 기본이에요. 잔금일. 이전 등기 여부와는 관계 없다는 거예요. 자, 뭡니까? 무조건 그렇죠. 잔금을 치렀으면은 잔금 치르고 했으면은 이제 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됐어요? 자, 근데 아까 요 잔금일로 하자니 조금 이상한 경우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 계약금은 올해, 중도금은 내년, 그 다음에 또 내년, 잔금은 3년 후. 이런 경우에 잔금일로 하게 되면 취득 시기가 너무 뒤라고 했죠. 자, 이걸 아까 무슨 취득이라고 했나요? 연부 취득.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잔금일이지만 자, 혹시라도 만약에 연부 취득인 경우에는 취득은 너무 늦으니까 각각 그때그때마다 취득으로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래요. 연부금 지급일.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잔금 치른 날 취득한 걸로 보고 연부 취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각각 연부금 지급한 날 그때마다 취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저 뒤에 밑에 있는 사실 현황에 따른 거하고 사실 일맥상통하는 개념이에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잔금일은 근데 우리도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요게 사실상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하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서상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잔금일, 계약상 잔금일. 자, 어떤 분이 11월 오늘이 이제 19일이잖아요. 19일 이날이 이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일이었어요. 잔금.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때로부터 60일이니까 1월 17일 정도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갑자기 2월 5일 날 정도에 와서 이때 신고를 한 겁니다. 자, 과세관청에서는 요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 이날 당연히 그냥 잔금 줬으리라 생각을 하고 60일까지인데 2월 5일 날 왔으니 이제 요 분한테 얘기할 거예요. 사장님 죄송한데 이게 19일인데 좀 늦게 오셔서 가산세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요 아주머니께서 얘기하는 거죠. 아, 나 잔금 사실은 1월 30일 날 잔금 치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게 19일이지만 잔금 날 1월 30일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5일 지나서 온 거래. 잔금 뭘로 주셨어요? 그랬더니 현금으로 줬대. 근데 이거를 인정을 하면 그럼 마냥 늦게 와서 난 사실상 잔금 이때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싶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잔금일은 자, 개인 간 거래. 개인 간 거래는 무조건 사실상 잔금일을 쓰는 게 아니라 계약서상 잔금일로 써요. 이래서 못 믿겠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인정해주면 맨날 늦게 와서 하겠지. 한 3개월 있다 와서 난 잔금 사실은 이때지만 3개월 있다 치렀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사실상 잔금일은 이건 누가 봐도 요게 현금을 준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상 잔금일을. 그래서 이러한 거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래가. 자, 그러한 거래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진짜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좀 유치하긴 해요. 쓰는 거. 자, 국, 수, 공, 판, 장. 국수, 공판장. 우리 여러분 그 공판장들 많이 있죠. 근데 뭘 파는 거다? 국수 파는 거예요. 국수 공판장. 국수 공판장. 국수 공판장. 자, 요거는 객관적인 거래로서 사실상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국수 공판장. 자,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해요. 국가 등. 지금 여러분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취득 시기 언제를 취득 시기를 볼 거냐? 왜? 그때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연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몇 년간에 걸치기 때문에 각각 이거 지급한 날을 취득 시기로 보고
개인 간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쓰기에는 너무 구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그대로 시기로 봅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사실상 잔금일은 얘네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정말로 잔금 지급한 날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을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사게 되면 잔금일이 언제인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압니다. 이게는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수입. 부동산을 수입하는 경우는 없지만은 차량이나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수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입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수입 필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상 잔금 지급한 날이 나올 겁니다. 자, 공매. 너무나 명확하게 알겠죠? 경매, 공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지급했는지 명확히 알 거 아닙니까? 네. 자, 판결문.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몰 리가 없죠. 그죠? 자, 장부. 법인 장부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국수공판장 밝혀요. 국수공판장, 국수공판장. 이렇게 5가지 거래는 사실상 잔금일을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상 잔금일을 쓰고요. 자, 됐나요? 자, 이제 2가지만 더 설명드리네요. 이제 여기서는 유상거래가 제일 어려워요.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대한 예외도 있었고 이것도 또 2가지로 또 갈리고 그죠? 그래요. 자, 예를 볼게요. 계약서상 잔금일을 쓰려고 했더니 자, 계약서에 이렇게 보시니까 자, 만약에 이제 마지막 잔금, 잔금 자 2020년 11월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잔금이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 없다?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니 취득 시기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계약상 잔금일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이 계약서를 자 2020년 10월 1일 날 썼대요. 통상적으로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는 대개 30일 아니면 60일이에요. 2달 정도. 에이, 좋다. 그럼 이날로부터 언제? 60일 된 날을 잔금일로 그대로 이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10월 1일로부터 60일이니까 대충 한 30일쯤 되겠죠. 이날로 그냥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요거에 대한 예외 이제 교재로 나올 거예요. 자, 마지막. 가끔 보면 잔금은 11월 19일인데 자, 이때가 잔금인데 등기를 먼저 치는 경우가 있어요. 10일 정도에. 이때 등기를 했대요. 그럼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욕심이 많은 세금이라 많이 거두려 하고 빨리 거두려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이 전부는 자, 뭐랑 비교하냐면 자, 등기 등록이라고 비교해서 자, 둘 중에 무슨 날로? 예, 빠른 날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먼저 유상에 대한 게 굉장히 좀 어려울 겁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사실 현황에 따른 게 우선이다 보니까 취득은 공부상 등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잔금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얘는 몇 년간에 걸치기 때문에 빨리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각각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마지막 잔금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잔금은 2종류가 있더라. 사실상 잔금, 계약서상 잔금. 개인 간에는 이걸 쓰자면은 너무 구라가 많아. 그래서 계약서상 잔금일. 잔금일이 안 나와 있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 날이 잔금일. 그죠? 그리고 국수공판장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잔금일이 너무나 나오기 때문에 얘는 그냥 사실상 잔금일. 근데 이거 전부 다 뭐랑 등기나 등록한 날랑 비교해서 둘 중에 빠른 날로 가겠다는 거예요. 잔금보다 먼저 등기 쳤으면 등기일을 취득 시기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다?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만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요게 이제 유상승계에 대한 겁니다. 자, 464 볼게요. 464. 취득의 시기, 그다음에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입니다. 자, 먼저 이제 괄호 1번 보겠습니다. 유상승계 취득, 연부 취득은 제외로 하고요. 연부 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원칙.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기준이 되는 취득이에요. A부터 E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국수공판장입니다. 국수공판장.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을 한 경우에요. 자, B 수입에 의한 취득입니다. 수입. 절대 수입이지 여러분. 수용 아니에요. 수용. 나중에 되면 수용이랑 헷갈려요. 수용 아닙니다. 수입. 수용 아니에요. 수입. 자,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매. 자, 다음에 각종 뭐 소송에 대해서 판결문. 그렇죠? 판결문. 다음에 465 2 보시게 되면 법인장부예요. 그래서 국수공판장.
자, 다음에 니은 보시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기준이 되는 취득입니다. 자, 두 번째 줄 밑줄 개인 간의 거래, 개인 간 거래. 국수 공판장 말고 나머지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 지급일 이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자, 그 밑에 줄 보시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1월 땡 하고 이제 안 나와 있으면 오늘 만약에 계약을 10월 11일 날 했다. 이때로부터 60일 경과된 날을 이 날을 계약상 잔금일로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하실 거는 절대 이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이날까지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취득 시기를 원래 이날로 정해야 되는데 이날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 날을 잔금일로 보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날로 잔금일로 봤으면은 또 이날로부터 60일 경과한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이해하세요? 오케이, 그겁니다. 가끔 그걸도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똑같이 60일이라는 숫자가 두 개가 나오니까 이날까지 신고한다고 생각 아니에요. 이거는 잔금일을 전날로 보겠다는 거죠. 잔금일. 그렇죠?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거기 사례 보세요. 사례. 근데 이제 사례 전에 그 밑에 예외 먼저 보겠습니다. 465 맨 밑에 예외. 자, 위 1에 의한 사실상 잔금 지급일 또는 계약상 잔금일 지급일보다 먼저 혹시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결국은 잔금일과 등기 등록일 중에서 빠른 날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위에 사례를 볼게요. 유상승계 사례입니다. 자, 4월 1일 날 부동산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일은 4월 말일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잔금 준 날은 5월 10날이에요. 15일 날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이게 혹시라도 국수공판장 거래다. 내가 사긴 샀는데 국가로부터 산 거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뭐랑 비교한다?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에서 비교해서 빠른 날이 언제가 돼요? 3번 그렇죠. 5월 10날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자, 두 번째 개인 간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뭐랑 비교해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라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4월 30날과 5월 15일하고 비교해서 4월 30날이 그렇죠. 취득 시기가 되겠죠. 요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예요. 이때로부터.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사례 보시면 거기 사례. 자, 이번에 1번에 국수공판장에 의한 경우입니다. 4월 1일 날 계약을 했고 야, 근데 이전 등기를 너무 빨리 한 거예요. 4월 30날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날 사실상 잔금, 5월 15일 날 계약상 잔금. 계약상 잔금일보다 훨씬 먼저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러면 이게 국수공판장이면 뭐랑 비교한다? 2번하고 3번하고 비교해야겠죠. 2번하고 3번하고. 그래서 등기일이 이제 이게 취득시가 될 거고요. 개인 간의 유상거래 볼게요. 이때도 사실상 잔금일은 무시해버리고 등기일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 요 3번하고 4번하고 비교를 합니다. 자,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5월 10날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요거 이해하신 거죠? 아이고, 예. 자, 밑에 이제 연부취득 볼게요. 연부취득은 유상 거래 중에 일부긴 하지만은 2번 이상, 그렇죠? 2번 이상 연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잔금까지 가면 너무 뒤니까 그 사실상 연부금 괄호하고 계약 보증금을 포함을 합니다. 이때 지급일을 취득 시기를 볼 거고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전에 등기 등록된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얘기예요. 연부는 잔금일로 쓸 수 없으니까 요거하고 뭐랑 비교하겠다? 등기 등록이라고 비교해서 빠른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무상 볼게요. 무상. 예. 자, 무상 보시면 먼저 1번 상속이에요. 자, 상속은 무조건 상속 개시일이에요. 무조건 상속 개시일입니다. 상속 개시일이 뭐냐면 아버님 돌아가신 날이에요. 결국은. 만약에 11월 19일 날 돌아가셨으면은 자, 이날로부터 그냥 60일 등기 등록일 안 따집니다. 이거는 유상은 어땠어요? 잔금일과 등기 등록일 중에서 둘 중에 비교해서 빠른 날이었죠.
얘는 상속 개시일과 등기 등록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상속 개시일이에요. 상속 개시일.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등기법 같은 거 배우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등기 원인을 써야 됩니다. 그게 매매인지 증여인지 상속인지 그걸 써야 돼요. 자, 근데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등기를 하면 되는 거고 상속 같은 경우에는 사망 진단서를 가져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망 진단서는 아버님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미리 그거 뛸 수 있어요? 못 뛰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얘는 상속 개시일입니다. 등기 등록을 비교하지 않아요. 얘는 무조건 상속 개시일이에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이거대로 하는 겁니다. 예, 이건 증여. 예, 증여는 증여 계약일과 증여 계약일과 얘는 등기 등록이라고 비교해요. 예, 얘는 등기 등록이라고 비교해서 둘 중에서 빠른 날짜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증여 계약일. 만약에 11월 1일 날 자, 증여 계약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이제 자, 들어와 봐라 하더니 11월 1일 날 자, 계약서를 딱 자, 내가 이 집을 너한테 줄 거야. 며칠 날 줄 거냐면은 11월 30일자로 줄 거야라고 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전 등기를 언제 했냐면 12월 5일 날 이전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증여 계약일은 이때 계약한 게 아니라 이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주기로 한 디데이입니다. 디데이. 그걸 증여 계약일이에요. 그래서 요거하고 둘 중에 비교해서 무슨 날? 빠른 날짜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여 계약일. 이해하시죠? 근데 이거는 뭐 논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 주의하세요. 계약서 쓴 날 아니에요. 무슨 날? 디데이, 디데이. 주기로 한 디데이. 그죠? 자, 세 번째는 자, 요게 있을 거예요. 자, 이혼 시의 재산 분할. 상속 있고 증여 있고 이혼 시의 재산 분할이에요. 자, 이혼 시의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받아온 겁니다. 그럼 그 받아왔어도 내가 취득세를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전부 다 지금 뭘 하는지 잘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취득 시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왜?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자, 근데 이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되고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유산 같은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도 재산 분할할 때 계약서 써요. 쓰긴 쓰는데 그냥 수업 목적상으로는 재산 분할하게 되면은 이혼하면은 여러분 얼굴을 자주 보고 싶어요? 보기 싫죠? 꼴도 보기 싫어서 만나서 계약 안 쓴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혼 재산 분할할 때는 그냥 무조건 등기 등록은 계약서 같은 거 안 씁니다. 그렇죠? 자,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돼요. 이게 이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중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에서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실무상으로 많이 이렇게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그래요. 이거는 됐죠? 자, 그다음에 요거 이제 원시부터 이쪽에 쓸게요. 원시. 자, 원시 보겠습니다. 3번에. 자, 건축물을 신축을 합니다. 자, 신축을 하면은 일단 내가 막 건물을 지어요. 완공된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과세관청에서는 완공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저 건물 다 지었다고 그냥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할관청에서 와서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고 화재에 대한 예방은 잘 되는지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검사해요. 그리고 나서 아, 이거는 써도 좋습니다. 땅땅땅 한 게 사용 승인서란 걸 줘요. 사용 승인서. 건물은 사용 승인서가 중요합니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에요. 요 날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요건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2페이지에 보면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이 언제냐? 완공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날 취득한 걸로 봐요. 자, 그런데 사용 승인서를 받기 전에 자, 미리 사실상 사용을 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빠른 날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만약에 주택을 완공을 했어요. 주택을. 자, 주택을 완공합니다. 그러면 사용 승인서를 받기도 하지만 그 전에 미리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그 전에 미리 쓴다라고 하는 거는 그 날짜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상 사용일. 그날 미리. 주택 같은 경우엔
거기다가 만약에 전입을 했다든지, 자 아니면 우리 쓰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은 무조건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가스 들어와야 되고 수도 들어와야 되죠. 그거 처음에 쓰기 시작한 날,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 두 개 중에 빠른 날. 자 그런데 요게 중요하죠. 사용 승인서. 자 왜냐하면 밑에하고 비슷하지만 좀 아셔야 돼요. 자 매립 간척이에요. 자 얘는 공사, 준공, 인가일이라고 합니다. 공사, 준공, 인가일. 건물 새로 짓는 거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땅 같은 경우에는 공사, 준공, 인가일. 자 얘도 요거하고 비교해요. 사실상 사용이라고 비교해서 둘 중에 빠른 쪽으로 갑니다. 공사, 준공, 인가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여기 바다예요. 여기 땅이고. 자 이렇게 이제 간척을 하는 경우에 간척. 요게 막 100만 평이라고 할게요. 뭐 엄청 큽니다. 100만 평. 자 그러면은 일단 차곡차곡 이렇게 쌓겠죠. 그리고 이제 다 완성되면은 공사 착공이 뭐예요? 착공이 시작하는 거죠. 준공은요. 준공이 마치는 거 그렇죠. 이 공사 끝났습니다라고 관할건청에서 와서 인가를 해준 날이 그날이에요. 근데 이걸 100만 평 되기 전에 한 50만 평쯤 완성되었을 때 이제 그 관할관청이 얘기합니다. 이건 이거대로 계속 매립 간척을 하고 있을 테니까 요 땅 놀림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 좀 미리 좀 쓰면 안 될까요? 라고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날은 그냥 그날을 취득 시기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실상 사용이라고 비교해서 빠른 쪽으로 가지만 자 건물은 사용 승인서, 그다음에 매립 간척은 공사, 준공, 인가. 이 두 가지는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렇죠? 얘는 건물, 얘는 땅. 그렇죠? 자, 세 번째 기초 소유는 없지만 자 시효 취득이에요. 시효 취득한 경우입니다. 자, 시효 취득은 자 시효가 완성된 날이에요. 시효. 내가 처음에 1990년도에 처음에 그 땅을 점유하기 시작을 해서 자 이때는 점유 개시라고 하거든요. 자, 점유를 개시해서 자 이때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자 2010년도에 자 시효가 만약에 완성이 되었으면 이 시효 완성된 날, 자 이날을 취득 시기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일단 여기까지만 좀 볼게요. 자 무상승계 취득 보겠습니다. 무상승계 466페이지예요. 466. 증여나 기부에 의한 무상승계입니다. 자, 기억 원칙은 계약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근데 그 증여 계약일이라고 하는 게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밑에 사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니은 예에 보시면 그 계약일 전에 등기 등록이 된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로 합니다. 자, 사례 볼게요. 부동산 증여합니다. 증여 계약서를 쓴 날은 4월 1일 그리고 5월 10일 날 주기로 한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는 4월 1일 날 썼지만 아들아 너한테 5월 10일 날 주겠다라고 하는 그 디데이죠. 그리고 실제 등기를 5월 15일 날 한 겁니다. 그럼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언제가 돼요? 5월 10날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2번 보면 계약서 쓴 날은 4월 10일. 원래는 5월 15일 날 준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 급한 또 아들내미는 어떻게 5월 10일 날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등기일이 되겠죠. 5월 10일이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 근데 4월 1일 날 계약서를 쓰고 5월 15일 날 주기로 했으면 그 한 달 반이 시간이 얼마나 안 가겠어요. 너무나 안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등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자, 467 거기 용어 정리해 보시면 증여계약일, 증여계약서에 당사자 간 증여하여 주기로 약정된 날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10월 3일 날 남편이 부인에게 본인 소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한 계약을 8월 20날 체결을 했다. 그럼 증여계약일이 8월 20날이 되는 게 아니라 10월 3일 날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기로 한 디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기로 한 디데이. 그죠? 자, 다음에 2번. 자, 상속 유증에 의한 경우입니다. 유증은 모르셔도 돼요. 상속은 항상 상속 개시일. 아버님 돌아간 날 상속 개시일이에요. 상속 개시일. 상속 개시일. 자, 3번.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계약서 쓰지만 이거 어떻게 생각해라. 이혼할 때는 꼴도 보기 싫어서 계약서 안 쓴다. 안 만난다. 그래서 그냥 등기 등록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요게 이제 무상에 대한 거였어요. 자, 4번에 원시 취득 보시면 자, 1번에 건축물의 건축 개수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이나 개수하는 경우 자, 우리 아까 근데 건축 같은 경우에는 무슨 취득이에요? 신축은 얘는 원시 취득이에요. 자, 개수는요? 간주 취득이에요. 그냥 새로 짓는 경우뿐만 아니라 요 건축물을 새로 홈으로 작업하고 있던 거 딱 리모델링 해도 그냥 리모델링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써도 좋다라고 하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건축물에 대한 것들은 승인을 받은 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두 번째 줄에 자,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거기 밑줄입니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양도소득세에서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같은 말이에요. 자, 그거와 괄호를 건너뛰고서요.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겠습니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 괄호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 건물을 이렇게 짓습니다. 자, 상가 건물, 요게 한 10층짜리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 한 6층 정도까지 이제 완공이 됐어요. 위에는 한참 공사 중이에요. 예, 공사 중. 근데 여기에 막 입점을 해가지고 뭐 쇼핑몰이 이제 막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위에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얘는 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거예요. 위에 전부 다 완공은 아직 안 됐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써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그날의 취득 시기를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도 못 받겠다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 사실상 사용 가능한 날. 근데 뭐 괄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 중에서 빠른 날 좀. 자, 다음에 467 동그라미 2번에 매립간척에 의한 경우 볼게요. 자, 두 번째 줄 공사 준공 인가일. 건물은 사용 승인서, 땅은 공사 준공 인가일. 공사 준공 인가일. 자, 다만 공사 준공 인가 전에 사용 승낙이나 허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냥 실제로 썼다. 이런 경우에는 그것 중에 빠른 날. 그러니까 가급적 우리 늦은 날은 없어요. 무조건 이거 비교해서 무조건 빠른 날이지 늦은 날은 없습니다. 취득세는 무조건 빠른 날이에요. 취득세는 무조건 많이 거두려고 하고요. 그렇죠?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이제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자, 유상은 뭐라 했어요? 유상은 전부 다 잔금일과 등기 등록일에서 빠른 날. 근데 그 잔금일에는 두 종류가 있던 거고 연부 취득 같은 경우에는 각각 연부금 지급한 날. 자, 상속은요. 상속 개시일. 자, 증여는 증여 계약일과 등기 등록일 중에서 빠른 날. 근데 증여 계약이라고 하는 게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고 했죠. 주기로 한 디데이입니다. 자, 이혼 시에 재산 분할 어떻게 했어요? 이혼하면 꼴도 보기 싫어서 계약서 안 쓴다. 등기 등록일. 자, 우리 신축이다라고 하는 건 아까 뭐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실제 쓴 날하고 둘 중에 빠른 날. 자, 매립간척은요. 공사, 준공, 인가일. 그렇죠. 아이고 어렵네요. 자, 시효 취득은 시효가 완성된 날인데 상대적으로 좀 중요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얘가 남은 거예요. 얘 하고 나면은 개수는 요거하고 똑같으니까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죠. 그죠? 과점주주는 그냥 과점주주가 된 날이에요. 아까 30%였다가 60%가 된 날이 있죠. 그 날입니다. 처분 변경 안 중요해요. 자, 근데 지목 변경은 요거는 가끔 시험 문제 출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지목 변경된 날. 자, 그건 책으로 바로 읽어볼게요. 468회 토지의 지목 변경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에서 둘 중에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겠습니다. 다만 토지의 지목 변경 이전에 미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사실하고 공부하고 둘 중에 빠른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것도 뭐예요? 사실하고 공부하고 둘 중에 빠른 날로 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잔금일과 공부상 이전된다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무조건 빠른 쪽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됐습니까? 이게 이제 취득에 대한 시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됐어요? 자, 오늘 배운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보니까 이 과세 표준을 더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하시죠. 자, 정리해 볼게요. 오늘 처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 자, 소멸 사유에 대해서 소멸 사유.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되고 소멸됐잖아요. 그 소멸 사유에 대해서 납부가 있고 충당이 있고 부과의 취소가 있는데 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무슨 기간?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됐다든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든지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하나는 세금을 부과도 안 한 거고 하나는 부과는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낸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제척 기간 몇 년씩이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 사기 부정한 경우에는 10년. 하지만 이 세금이 상속세나 증여세처럼 자, 이 사람의 그 행위에 대해서 캐치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몇 년씩? 10년. 그다음에 무신고하고 저기 사기는 15년. 그렇죠. 오케이. 자, 징수소멸시효 재산세 고지서를 일단 보냈습니다. 부과했어요. 안 되네. 자, 그러면 과세관청에선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징수한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자, 몇 년간 하지 않으면
5년. 하지만 국세는 5억 원 이상,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요건 5년이 아니라 몇 년으로? 10년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멸시효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했던 건 우리 취득세에 대한 거였었습니다. 자, 취득세는 자, 국세 지방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중에도 특광도, 도구, 시군구 중에 어디입니까? 특광도. 하지만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나 땅을 샀다고 그래서 서울시청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청 가서 신고하는데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서울시로 올라갑니다. 시군구에 징수 위임했다고 말을 해요. 자, 신고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주소지 관할 구청입니까? 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입니까? 물건 소재지 관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강원도에 있는 땅이나 이런 걸 사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글로 가셔야 돼요. 근데 내가 간 게 아니라 대개 보면 법무사들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공부하고 사실하고 달라요. 자, 어느 쪽으로 갑니까? 사실적으로. 하지만 공부하고 사실하고 애매모호해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부 쪽으로 간다. 자, 그다음에 우리 과세 대상이 11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11가지. 토지, 건물, 그다음에 준부동산 4가지 뭐예요?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인데 기계장비 중에서 제조기기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건설기기 같은 것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건물 중에는 시설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뭐 엘리베이터 설치했네, 금고를 설치했네,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했네, 이런 것들도 다 건축물로 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우리 각종 권리가 있었습니다. 권리 4가지 뭐예요? 광어권, 어업권, 양식업권, 각종 회원권, 그리고 임목, 그죠, 나무, 이렇게 11가지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득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취득의 종류가 이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유상이냐, 무상이냐, 원시냐, 간주냐인데 이 4가지를 구분하는 목적 자체는 세율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율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유상에 대한 사례가 이렇습니다. 매매하고 교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쌍방이 취득이죠. 양쪽 다 취득이에요. 그리고 양쪽 다 뭡니까 또? 양도. 양쪽 다 취득이 양쪽 다 양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유상 취득의 상대방은 항상 양도세 대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현물 출자는 요거는 어떤 회사에다가 개인이 건물을 출자를 하고 주식을 받아오는 거죠. 이때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법인. 오케이. 자, 예를 먼저 볼게요. 대물변제라고 하는 건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돈을 물건으로 갚는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혼시의 위자료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시의 위자료는 유상, 자, 재산분할로 받아오는 경우에는 무상이었습니다. 그쵸? 오케이. 자, 부담부증역. 그냥 쿨하게 그냥 다 그냥 현금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 건물 너에게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런 관계 없는데 중간에 부채가 끼어 있는 경우예요. 중간에 대놓고 은행빚이 껴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상가를 주게 되면 보증금 나중에 네가 내줘라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돼요. 보증금이 뭡니까? 나중에 임차인 나가면은 내줘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아빠가 상가 건물 갖고 있는데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대신에 보증금은 나갈 때 네가 내줘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 채무 이외의 부분은 무상인데, 자, 요 유상 거래, 직계 좀비 속이나 배우자 간 같은 경우에는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 안 달아 있어요. 직계 좀비 속이나 배우자 그냥 돈 주고 사고 받는 그냥 온전한 거래도 인정 안 하고 부담부증의 요 유상으로 보는 요것도 인정 안 합니다. 요거는. 하지만 요러한 4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못 외우셨겠지만 공매 경매, 파산 선고, 그다음에 서로 교환한 경우, 그다음에 대가 지급한 게 명확히 나오는 경우. 요 경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요거 부담부증의 채무에 있어서는 내가 받아온 사람은 유상으로 보니까 상대방은 무슨 세금을 내겠어요? 아까 양도소득세, 그렇죠? 양도소득세, 그렇죠? 부담증이요. 요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 처음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조금 요 부분에서 지금 들려온 소리가 약해. 약해. 지금 다시 해 그냥?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나중에 해. 나중에 오케이. 예.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요 부분 좀 자세히 좀 다뤄드릴게요. 이게 보면 이해를 했구나 안 했구나인데 이 부분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급격히 떨어졌어, 급격히. 근데 이건 진짜 취득도 취득인데 양도 때도 무지하게 나와요, 이거는. 양도 때도. 그리고 30회 때는 시험 문제 나왔었어, 이게. 31회 때는 안 나올 거니까 당연히 근데 32회 때는 또 모르는 문제죠, 이건 사실은. 그래서 31회 설명할 때는 여러분 30회 때 부담 문제 나왔으니까 이번 무조건 안 나올 거예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안 나왔죠. 32회는 모르는 겁니다, 이건.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상속증여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자, 원시는 짓는다든지 간척한다든지 이제 시효취득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가 있었는데, 자, 특히나 요거 과점주주. 자, 우리 과점주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취득한 거는 부동산을 취득을 한 게 아니라 주식을 취득한 겁니다. 그 회사의 주주로서
나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 지분 합쳐봤더니 30%밖에 안 된다. 이런 괜찮은데 요게 50%가 넘어가는 순간 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 건물 니네 맘대로 할 수 있고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얘는 상장법인, 비상장법인이 있습니다. 자, 상장법인인 경우에도 이거 과세해요? 비상장법인만. 설립 시부터 과점주지인 경우에 과세해요? 안 합니다. 잘하시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만 그랬구나 보니까. 그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좀 그러네요. 여튼 자, 어쨌든 요게 이제 종류. 자, 구분하는 거는 왜? 세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기 볼게요. 이제 시기. 자, 유상취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잔금일이 우선이 잔금일. 자, 그런데 연부취득은 몇 년간에 걸쳐 하기 때문에 이걸 잔금일로 보면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연부금 지급할 때 취득한 걸로 보니까 취득세를 몇 번, 막 4번, 5번 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 간의 거래는 이런 경우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팔겠어요? 나도 이렇게 안 팔아요. 몇 년간 미쳤어. 그죠? 하지만 이제 되게 국가 등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잔금일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잔금일과 계약상 잔금일. 계약상 잔금일,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잔금일을 쓴다라고 했어요. 왜? 이걸 쓰려면 너무 뭐가 많다. 구라가 많다. 그냥 구라 많다.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 그냥 구라 많아요. 자, 그래서 국수, 공판장 이렇게 5가지 거는 정확하게 사실상 잔금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날을 인정을 하는 거지만 개인은 그냥 계약서로 갑니다. 근데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일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지난 날. 절대 이때까지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잔금이라고 뭐랑 비교해요? 등기 등록이라고 비교해서 빠른 날 쪽으로 갑니다. 빠른 날 쪽으로 가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무상거래 보시면 상속은 무조건 상속 개시일. 등기 등록 전에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안 돌아가셨는데 등기 못 합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때 증여계약일은 계약 디데이예요. 계약서 쓴 날이에요. 디데이. 자, 요거하고 등기 등록이라고 빠른 날. 재산분할은 꼴도 보기 싫어서 계약서 안 쓰고 등기 등록일. 자, 원시 보시게 되면 요거는 요 2가지만 중요합니다. 건물은 사용승인서, 땅은 공사준공인가. 사용승인서, 공사준공인가. 그리고 사실상 사용일과 비교해서 빠른 날. 시효 취득은 시효가 완성된 날 1990년도부터 점유 개시를 해서 2010년까지 20년을 보유했으면 시효가 완성된 날을 취득 시기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안 썼지만 우리 지목 변경은 사실상 변경된 날, 공부상 변경된 날 중에서 빠른 날 미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일이에요. 자, 이거를 지금 여러분 한 5번 정도만 읽으시면 외우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 다 암기죠. 다 암기해 사실 어떻게 없어. 예. 이걸 암기를 1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 잊어버릴만 하면 또 외우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외우고. 그래서 이거 어차피 해야 할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장 좋은 방법이 그냥 여러분 그냥 어차피 이왕지사 학원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대로 따라오세요 그냥. 어차피 지금 공부하면은 옛날 거 까먹고 또 옛날 거 공부하면 뒤에 까먹고 할 겁니다. 근데 그걸 몇 번씩 반복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니까 뭐 본인 나름대로의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어쨌든 결석하지 마시고 여기 앉아 계시면은 몇 번씩 해드리잖아. 설명하고 또 해드리고 다음날 또 해드리고 이러잖아요. 어차피 다른 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네,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아요. 표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저걸 다 외워야 되느냐? 다 외워야 되지만 많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저도 외우잖아요. 저도 몇 번씩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요 부담부 중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자, 고맙습니다.